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제6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아름다움을 담은 청자와 백자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청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려 청자는 맑은 비치색이며 섬세한 문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청록색 계열의 빛을 띠는 고려시대의 청자를 말합니다. 청자의 시작은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또는 10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으로 대표되는 선함의 무역 집단이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의 도자기를 꾸준히 수입했고 한동안은 중국 수입품으로 수요를 감당했지만 이에 자극을 받아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 등의 가마트에서 자체 제작 청자의 초기 형태인 해무리굽 청자 등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고려 청자를 탄생시킨 인물이 장보고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명지대 윤용희 미술사학 교수는 고려 청자가 10세기 이후에 탄생했다고 주장한 의견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청자의 발전은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중국 5대, 5대나 월주요 청자의 영향을 받아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2세기 무렵에는 독자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매우 정교하고 화려한 고려시대 미술품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세계 도자기 발전사에 빼놓을 수 없는 명품입니다. 당대에도 국제적으로 최고품 취급을 받았고 남송의 태평노인이 쓴 수중금이라는 책에서는 고려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고려 도경에서 고려 전반을 묘사하면서 비판적 때로는 조롱적으로 고려를 바라본 서경조차도 고려 청자의 비색은 딱 집어서 칭찬하였습니다. 기타 사서에는 중국 대륙 어느 지역 청자와 비슷하다 정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송 황씨를 비롯하여 티벳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 그리고 일본 전역에서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상감청자는 송이나 송나라가 아닌 그러한 공예에 힘입어서 탄생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는 은은한 푸른 빛깔을 드러내는데 이 비색과 상감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비색과 조형을 갖춘 강조한 순수 청자식이 상감 기법을 중시한 상감 청자식이 그리고 몽골 제국의 침입 이후 서태기로 나눕니다. 고려 초는 순청자가 유행했고 인종대 이후 기법이 발달하면서 상감청자도 나타나 무신정권 시기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몽고 치하에서 점차 쇠퇴하고 조선 초까지 분청 사기가 민간에 널리 유행하게 됩니다. 상감청자의 기법은 실기나 동기 등의 기술과는 상통하는 고급 기술로 고려 공예의 뛰어난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상감청자의 장식이 갈수록 화려해진 것에 대해서는 단정한 문신들에 비해서 무신 정권의 무신들은 청자를 보는 눈이 깊지는 못해서 겉으로는 금방 보기에 화려한 무늬가 많은 상감청자를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이 수준이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니고 시대상의 기술력의 발전을 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려청자의 푸른빛은 따로 푸른 색소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비색청자는 유약청 안에 수많은 기포가 들어차 있는데 유리질 속에서 빛이 산란되어 푸르게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도자기에는 태토와 유약의 수축률 차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합니다. 건대기 화학의 발달로 수축률, 열 편창 계수 등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전 근대 시대의 도자기 대부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약의 균열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긴 상감청자의 균열을 빅열문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 빅열 결합
빅렬은 결함이지만 일종의 장식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빅렬을 만드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고 재벌 구이를 마친 상태에서 도자기를 꺼내면 바깥의 찬 공기와 가마솥 따뜻한 공기가 반응해 유약층이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마에서 빅열이 생기면서 나는 쨍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없는 그저 결함 같아 보이지만 이 병렬을 장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규칙적이고 일정한 크기로 나도록 일부러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빅렬은 단순 기술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래에는 청자의 품질이 낮아지면서 이를 커버하기 위해 상감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계속된 발굴 조사로 순청자의 전성시대부터 이미 상감 기법이 시도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부정되었습니다. 고려 청자만의 특유의 색이나 상감 기법을 이용한 문양 표현 같은 동시대 중국에는 없던 한국 특유의 면이 있는 점과 송나라 때 세계에서 중국의 도자기 기술을 구현하던 나라는 고려뿐이었다는 점은 고려 도자기 기술의 우수성의 증거입니다. 당시 한국의 도자기 기술이 중국을 따라잡던 수준을 넘어서 중국 시장에서 자체적인 특산품이라 인정받고 세계 상품인 중국 도자기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며 수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대 초기까지의 한국의 청자와 벽자 도자기는 세계 도자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서 고려의 상황이 막장으로 치닫고 도자기의 주요 산지이자 청자토가 풍부한 남해안이 왜구들에게 거들나면서 도자기 기술 자체가 서서히 쇠퇴했고 특히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남해안의 청자 산지들이 약탈, 방화, 소실을 거듭하여 수많은 장인들과 도공들이 죽어나가는 전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때의 청자는 점차 유행에 뒤처지면서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분청 사기를 거쳐 백자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도 17세기 말년까지는 조선 청자로 불리면서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 가서는 청자 제조의 기술은 거의 실전되고 대한제국 시대에 가서는 청자의 존재가 거의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찾은 것이 바로 일제인데 고려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을 파다가 청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이미 구한말 때부터 고려 무덤에 대한 도굴이 기승을 부렸다고 이토 히로부미가 청자 수집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로 희한하게도 특수궁 박물관에도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고종이 청자를 보고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묻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도자기라고 대답했고 고종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없다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강화도에서 고려의 30여 개의 이군과 궁궐 중 단 4군데밖에 발굴이 안 되었으니 앞으로 더 많은 청자가 발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흔히 귀족의 그릇이 청자이고 서민의 그릇이 백자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백자가 청자보다 인기 있게 된 이유는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단아한 아름다운 또 우아함, 청백의 순수함 등 고고한 취향에 맞는다는 이유가 큽니다. 청자가 백자로 이행된 것은 중국에서는 원나라 시기를 전후로 이루어졌고 서양, 중동, 중앙아시아에서도 문화적으로 백색을 더 선호했습니다.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백색을 태양의 색으로 여겨서 신성시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는 백자로 전환된 이유에 대한 온갖 추측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레스토랑에서 청자와 백자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본 차이나 등 유럽 명품 도자기들이 청자인지 백자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조선시대 초기까지 청자를 만들려고 애쓴 기록들이 있습니다. 청자에서 백자로 바뀐 것은 단아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고고한 취향에 맞는다기보다는 수천 년 전
중국 도자기 역사에서 당대 취향이 백자로 전환되었을 뿐이라거나 원나라 특유의 유목민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이 있지만 그저 수많은 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원나라 이전까지 청자가 백자보다 더 유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까지 기술 부족으로 백자에서 완전한 백색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중검에서 고려 청자와 함께 천하 제일로 거론되는 정묘백자를 보면 알겠지만 완전한 백색을 구현하지 못하고 칙칙해서 백색이라기보다는 회색상 아색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백자의 기술 부족이 해결된 시대가 원나라 후기로 백자에서 완전한 백색이 구현되자 청자가 밀려나고 도자기의 대세를 백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보면 청자보다 백자를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청자는 유약의 혼합으로 전체적으로 청색을 내므로써 무늬를 넣을 수 있었지만 백자는 바탕이 하얗기 때문에 희귀한 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자에 파란 무늬를 넣는 코발트 안료입니다. 백자에 많이 사용되는 코발트는 이란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고 문헌에는 회청 혹은 회청이라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무역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귀한 안료였습니다. 이를 대체하고자 조선 세조 때부터 국산 청화 안료인 토청을 개발하고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토청은 회청처럼 선명한 푸른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푸른색이 나옵니다. 벽자를 만들 수 있는 온도인 습시 1200도 이상에서도 온전히 버틸 수 있는 안료가 코발트뿐이기 때문입니다. 생물 안료는 수백 도도 버티지 못하고 다른 광물 안료들도 고온을 버티지 못해 변색되거나 흐릿해지기 십상입니다. 그 문양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신 조선 후기에는 대체 염료로 인해 청화 백자수가 늘어납니다. 토청도 비록 색이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대체제로 활용되었고 18, 9세기 들어 서양산인 값산 양청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값이 확 떨어집니다. 양청은 단청에도 쓰일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만드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할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사치품으로서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현대에도 명품백이나 명품 시계 등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가격을 일부러 높여받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시 서민들은 목기나 도기를 주로 사용했다 합니다. 고려 청자가 조선 백자에 비해서 대체로 무늬와 형상이 정교하고 화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은 왕조 정치를 표방하고 사치를 멀리하는 금약 정신을 강조하였기에 고려의 귀족 문화와 같은 화려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 영역에서 조선은 고려보다 검소함을 지향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도자기라는 것은 도기와 자기를 말하는데 이 중 자기가 1200에서 1500도 온도에서 굽는 것입니다. 그중 한반도의 자기는 흙의 성분 등의 차이로 인해 1200에서 1250도 내외에서 구웠습니다. 고려시대 800년 전에 가마 온도를 그렇게 높이까지 올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용광로도 1500에서 2000도인데 이 온도는 코크스와 스피해지를 과학적인 비율로 때려박고 산소를 미칠 듯이 공급해서 나오는 최적 온도입니다. 탄소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이고 선철은 1000도 정도면 녹습니다. 목탄을 떼서 고려 청재를 굽는 가마에서는 철조차도 녹아내리니 현재의 용광로에 육박하는 온도를 자랑하는 셈입니다. 중국에서 일찍부터 주철 생산이 가능했던 것과 도자기 가마 기술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2012년 10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천하제일비색청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기사가 1989년 개최한 고려청자 명품전 이후 23년 만의 특별전으로 국보 18점, 보물 11점, 일본 중요 문화재 2점 등 내놓으라 하는 명품 청자들도 2달간 대중에게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전시품 중에서 간송미술관에서 대여한 청자 상감 운학 문매병 청자 모자 원형 연적
청자, 상감, 포류, 수검문, 정병은 단 3주만 전시되고 교체되었습니다. 전시에 가지 못하여 아쉬운 사람이라면 중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록을 판매하니까 구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현대의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고려 청자들은 남게된 과정이 꽤나 드라마틱한 편입니다. 본래 고려 청자의 상당수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시에 있는 개성 부립박물관에 초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성 부립박물관은 1946년에 국립중앙박물관 개성본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38선 일대에 계속 국지전이 벌어졌고 개성 시내에서 총성이 들리는 게 예사일 지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해진 김재원 초대 국립박물관장과 당시 개성본관 학예사로 근무하던 미술사학자 최순우 선생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성본관에 있는 고려 청자를 비롯한 주요 전시품들을 전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내려보내고 개성본관은 사실상 무기한 휴관시켰습니다. 이때 북한군이 개성 시내에 포격을 가했지만 다행히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본관의 고려 청자들은 남한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빨리 이송해도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터지고 나면 서두른다면 유물 파손의 위험이 있으며 무엇보다 당장 개성에 있는 송악산 북쪽 언저리 이북부터 38선 이북 북한 땅이었고 개성은 전쟁 개시 불과 5시간 만에 북한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완벽한 성견지명이었던 셈입니다. 참고로 고려청자처럼 미를 이송해주지 않았던 전매청의 인삼종자는 결국 전쟁 중에 전매청 직원들이 개성에 몰래 잠입해서 회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백자는 순백의 아름다움과 검소와 품위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조선 백자는 한국에서 백자의 전통은 고려청자와 마찬가지로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시대의 백자인 고려백자는 그리 유명하지도 않고 유물도 적은 편입니다. 고려청자는 사용폭도 제법 넓었는데 백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청자 유물이 훨씬 많습니다. 고려청자는 예상보다 유물이 많은데 대부분이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난 사치성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조선이 들어서자 동아시아의 백자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의 재료에는 미치지 못한 점도 있어서 순수한 하얀 빛깔보다는 쉽게 만들어서 쓰는 내구성이나 소박한 멋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당초 백자가 발달한 배경에는 도자기 기술의 발전 이외에도 사치를 싫어하는 유교 문화의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덕분에 조선시대의 백자는 수입 염료를 사용했던 청백색, 고급 백자 못지않게 민중이나 중인층에서 사용했던 백자들이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시대의 막사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다이묘들이 감탄한 것은 조선 도자기의 품질뿐만 아니라 조선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도자기가 상당수 쓰이고 있었던 점이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기술력이 결집된 고급 백자에 비하면 서민들이 쓰는 도자기의 수준은 더 낮았고 지금처럼 흔하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지만 일반 서민이 막사발이나 도자기 병으로 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도자기가 생활에 밀착해 있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도자기는 생활용이라기보다는 사치품으로 수요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 도자기는 중국 조선에 비해 기술적으로 미비한 상태였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의 도공들이 끌려가서 일본 도자기의 발전사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초기부터 당시 앞선 기술을 보유한 조선의 기능공들을 납치하는 데 신경을 썼는데 특히 도공들은 영순위로 눈에 불을 켜고 납치해 갔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도자기 문화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수요가 존재했는데 기술적인 발전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오늘날에도 외란 당시 수많은 조선 도공들이 일본을 동경하거나 일본군을 정당한 대가를 주는 해방군으로 여겨서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순회 중에서는 차후 일본에 진짜 협력한 이들도 소수 있었으니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백색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청자보다 어렵습니다. 유색 도자기는 유약이나 흙의 빛깔 때문에 생겨나는 2차적인 기술이며 자연적인 재료만 가지고 하얀색을 만드는 쪽이 훨씬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흙 자체도 청자토보다도 견고한 편이 아니라서 빚어내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위의 사진을 봐도 알겠지만 당시에 사용했던 백자는 현대의 세라믹 제품과는 다르게 청백색의 신비한 빛깔 덕분에 엄청난 중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청자보다도 오래 보면서 서기엔 이쪽이 낫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질리질 않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백자를 이용합니다. 청자보다는 백자의 빛깔이나 모양이 훨씬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와닿게 비유하자면 청자보다는 백자에 담은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서양에서는 본 차이나를 통해서 백자와 같은 흰색을 내곤 하는데 이는 뼈의 성분을 이용하여 백자의 흰색을 모방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작 비화는 백자 제작에 필요한 흙을 구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서양에나 통용되는 말이고 지금은 서양에서도 백자토와 본 차이나를 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현대에는 통통하고 서민적인 외형 때문에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급 염료를 이용한 조선 백자는 백자 특유의 청백색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멋이 어우러져서 탁하면서도 뿌연 색깔이 맑은 막걸리를 보는 듯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던 고려 청자 유물들이기 때문에 더욱 저평가받는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유물들은 독특한 빛깔과 단순하리 마치 순수한 멋에서 예술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순백자 제조 기술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림을 더한 청화백자, 칠화백자, 동화백자 등이 생겨났습니다. 조선의 청화백자는 중국의 청화백자와 마찬가지로 이란산 코발트를 주로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화백자용 염료를 회청이라고 불렀습니다. 풀이하자면 아랍 청색, 즉 코발트 값이 금보다 비싼 수준이라 그리 많은 양이 생산되지는 못했고 그 때문에 대부분은 관여에서 만들어져 공납되었습니다. 이 코발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염료를 사용하려는 시도 역시 많았습니다. 갈색 또는 흑갈색의 산화철을 이용한 철화백자와 붉은색의 산화구리를 이용한 동화백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철화백자의 경우 백자를 만들기 위한 온도와 철화의 색을 유지하기 위한 온도의 간극이 당시 기술로 조정하기에는 매우 좁은 관계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어느 정도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로서의 완성도와 철화의 색감을 양립시킨 철화백자는 그 수가 매우 적고 희귀합니다. 동화백자는 그 기원이 고려 중엽의 상감청자이지만 본격적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시대 18, 9세기이며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인 문의 표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백자는 점차 기술적 정교한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조선 전기에 성리학 교조주의가 크게 대두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나친 화려함은 쓸데없는 것이나 요사스러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서양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지리적 위치와 성리학적 금소주의, 그리고 전쟁은 동아시아의 삼국의 역사를 갈랐고 도자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개화기에는 왕실이 일본 도자기를 수입해서 쓸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두 차례의 대전쟁을 겪으면서 도자기 기술자 상당수가 일본으로 납치되어 그들이 갖고 있던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제작 노하우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간과하지만 도자기 산업이 쇠퇴한 가장 큰 요인은 도자기 수요가 절멸했다는 것입니다. 도자기의 백자의 주된 수요자이자 양반 부유층의 취향이 쉽게 파손되지 않는 노크로 쪽으로 옮겨간 데다가 중국, 일본과는 달리 외국과의 도자기 무역이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조선에서 사치스러운 수준의 백자는 왕실과 고위 양반층이 머물렀으며 대신 다른 공예품이 승리학적 검소함이고 나발이고 작정하고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민족은 맑고 푸른 하늘과 순백의 정신을 도자기에 담아 일상생활에서 향유하였습니다. 고려의 청자는 맑고 푸른 색감으로 유명하며 조선의 백자는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고려 청자는 철분이 포함된 유약과 가마의 환원 소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투명하고 맑은 비추색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을 표현한 상감 기법으로 그 가치를 높였습니다. 조선백자는 청자보다 더욱 단순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백색에 담았습니다. 고순도의 백도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백자는 단아하고 절대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검소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여러 문화적인 유산들은 하늘을 부모로 모시고 예천 정신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고자 하면서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신정 문화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